엄마, 제발 그 결혼만은 하지 마. 오늘 이야기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제 딸이 울면서 한 말입니다.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우리 나이에 뭐 그리 복잡하게 생각해? 재혼을 결심하고 딸에게 말했을 때 제가 한 대답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딸아이가 울면서까지 말렸던 그 말을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외로웠으니까요.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 서서 조문객들에게 절을 했고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전화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애들도 바쁘고 각자 살아야 할 인생이 있으니까요. 추석에 아들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제가 할게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손님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가 보였습니다. 빈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슬픔하고는 다르더군요. 그냥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복지관 건강체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본 날 그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이 동네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게 관심을 보인다는 느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후로 자주 봤습니다. 체조 후에 커피를 마셨고 같이 시장도 갔습니다. 그는 아내를 7년 전에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을 때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면 안 될까요? 정식으로요? 재혼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우리 나이에 뭐 그리 따질 게 있겠어요? 혼인신고 하나 하면 되는 거죠. 혼인신고. 그 말이 그렇게 가볍게 들렸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 결혼만은 하지 마. 엄마 재산은 어떻게 할 건데요?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때 딸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야. 다시 사랑하고 싶은 것도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저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딸의 눈물을 무시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김윤자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게 된 건 제가 그때 자식들 말을 들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아들이 딸과 함께 제 집에 왔을 때 한 첫마디입니다. 재혼 이야기를 꺼낸 건 그와 만난 지 8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왔고 아들네 집에서 가족들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들에게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좋은 분을 만나고 있어. 아빠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잖니. 엄마도 이제 혼자는 외로워서. 딸이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그분이 누구신데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야. 좋은 분이야. 너희도 만나보면 알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72. 그 순간 아들과 딸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며느리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분 자식은 있어요? 없어.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사셨대. 재산은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재산? 그런 걸 왜 물어? 엄마, 그런 거 중요해요. 혹시 집은 있으세요? 전세로 사신대.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야?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72에 자식도 없고 전세 사는 사람이 왜 엄마한테 접근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분은 그런 사람 아니야. 아들이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집도 있고 예금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모를까요? 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요즘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외로운 노인 찾아서 접근하는 사람들이요.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걸 내가 모를 것 같니?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결혼 절대 안 됩니다. 왜? 엄마가 외로운 건 생각 안 해? 너희는 1년에 몇 번이나 엄마 찾아와? 명절 때나 보는데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는 생각해 봤어?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외로우신 건 저희도 알지만 결혼은 신중해야죠. 특히 이 나이에는요. 신중하긴 뭘 신중해.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 결혼만은 하지 마세요. 엄마 노후 자금은 지켜야죠. 그게 다 엄마 것이잖아요. 노후 자금? 결국 돈 이야기구나. 너희는 엄마 행복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야? 아들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기꾼일 수도 있다고요. 사기꾼? 내가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그날 저는 아이들과 큰 소리로 싸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애들이 왜 저래? 엄마 행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재산을 걱정하는 거야? 다음 날 그분께 전화했습니다. 우리 빨리 혼인신고해요. 갑자기 왜요? 천천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애들이 반대해요. 그냥 우리 둘이 결정하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그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공동 명의로 통장 하나 만들까요? 우리 둘이 쓸 생활비 모아두게요. 그 말이 그때는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울면서 말렸던 이유를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이들과 크게 싸운 다음 날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네요. 그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애들이 우리 결혼 반대해요. 아,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당신이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라고. 그 말을 꺼내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자식들이 다 그렇죠. 부모 행복보다 재산이 먼저니까요. 미안해요. 우리 애들이 그런 애들이 아닌데.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런데 윤자 씨, 우리 그래도 결혼할 거죠?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선택한 거예요. 고마워요. 그럼 빨리 혼인신고합시다. 우리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에 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65세에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부부네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그분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 하나로 합치는 게 어때요? 통장요? 네, 생활비 쓰는 거 따로따로 하면 불편하잖아요. 공동 통장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래요. 그게 편하겠네요. 그럼 각자 얼마씩 넣을까요? 저는 500만 원 정도 넣을게요. 윤자 씨도 비슷하게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생활비로 쓰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500만 원을 넣었고 그분도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생활비 쓰면 되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아, 윤자 씨. 소개할게요. 제 조카예요.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조카라는 사람은 제게 인사를 하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는데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근데 삼촌, 여기 집 명의는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쉿, 조용히 해. 천천히 할 거야. 조카가 떠나고 난 후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카가 투자 이야기 좀 하더라고요. 그날 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잊었습니다. 며칠 후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문제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집 문제요? 네, 저는 전세고 윤자 씨는 본인 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부가 됐으니 명의를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명의요? 네, 공동 명의로 바꾸든지 아니면 제 이름을 넣든지요. 혹시 윤자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 말에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그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봐요. 왜요? 우리 부부잖아요. 당연히 공동 명의로 해야죠. 그분의 목소리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그래도 급할 건 없잖아요. 급하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그분은 자주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나중엔 조금씩 더 강하게. 그리고 공동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200만 원이 빠져나갔네요. 아, 그거요? 제 조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 빌려줬어요. 곧 갚는데요. 그래도 제게 말을 해야죠.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말할게요. 하지만 다음 달에도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제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불안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부부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공동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처음 1,000만 원이었던 잔고가 4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대체 어디에 쓴 거예요? 투자했어요. 조카가 좋은 거 알려줬거든요. 투자요? 제 돈인데 왜 말도 안 하고요? 공동통장이잖아요. 부부 재산이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상의는 해야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분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부드러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분이 또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자 씨, 이 집 명의 이야기 좀 합시다. 아직은 좀이 아니라 이제 해야죠. 우리 결혼한 지 벌써 석 달이 넘었어요. 그래도 제 집인데요.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집? 지금 저를 남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부가 됐으면 당연히 공동재산이죠. 왜 자꾸 선 긋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 듣는 큰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진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느 날 저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공동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15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래요? 생활비 쓴 거잖아요.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1,000만 원이 석 달 만에 다 없어졌다고요. 투자한 거라니까요. 곧 돌려받을 거예요. 투자? 누구 돈으로요? 그 중에 500만 원은 제 돈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돈? 공동통장에 넣은 순간 우리 돈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요? 이럴 생각? 무슨 소리예요? 애들 말이 맞았네요. 당신 제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죠? 그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 돈 돌려주세요. 돌려줘? 이미 다 썼는데요. 다 썼다니요? 어디에요? 그건 제 일이에요. 그날 밤 저희는 크게 싸웠습니다. 다음 날 그분의 조카가 또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지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 명예 이전은 언제 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 도장을 안 찍었어. 빨리 하세요. 자식들이 눈치채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과 조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 윤자 씨. 들었어요? 명예 이전이요? 제 집을 당신 명의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촌, 저는 먼저 갈게요. 조카가 떠나고 저와 그분만 남았습니다. 윤자 씨,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예요? 처음부터 제 집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이 집 원래 내 계획이었어.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혼자 사는 집 있는 여자라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정보 좀 알아봤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당신 사기꾼이었군요. 사기꾼? 우리 정식으로 결혼했잖아요. 부부 재산 나누는 게 사기예요? 나가요. 당장 나가요. 여기 내 집이기도 해요. 법적으로 배우자 재산이니까. 그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니, 쫓겨났습니다. 근처 찜질방에 갔습니다.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한테 뭐라고 말해? 엄마가 바보였다고? 그날 밤 저는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찜질방 바닥에 누워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5시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목소리였습니다. 엄마야. 엄마, 새벽에 무슨 일이에요? 그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계세요? 미안해, 내 말 들을걸. 오빠 말 들을걸. 그렇게 말하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찜질방 집에 못 가. 그 사람이. 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딸이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공동 통장 이야기, 진명의 이야기, 그 사람이 했던 말까지. 딸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집으로 가요. 어떻게 가? 그 사람이 집에 있는데. 집은 엄마 거예요. 우리 같이 가요. 사위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여전히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구세요? 왜 우리 엄마 집에 계세요? 남편인데요. 법적으로 배우자니까 여기 있을 권리 있어요. 배우자요? 사기꾼이 무슨 배우자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경찰 오고 있어요. 여기 계시다가 같이 이야기하실래요?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더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나가면 되죠. 어차피 혼인신고했으니까 재산 분할 청구할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경찰이 왔고 저는 진술을 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들도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내 말을 들을걸.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일단 법적으로 처리하고 봐야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공동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결혼 사기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이상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리고 공동통장은 상대방도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일단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재산 분할 과정에서 싸워야 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었다는 것, 다른 여성에게도 접근해서 돈을 빼냈다는 것, 이혼은 됐지만
돈은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몇 달간의 소송 끝에서였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예전보다 훨씬 자주 연락이 옵니다. 아이들이 걱정하는 게 느껴집니다. 한 달 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같이 살아요. 괜찮아.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근데 엄마 혼자 계시면 저희가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 엄마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렸어.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사랑하고 싶은 것도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로움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왜 반대했는지 이제야 압니다. 그들은 제 재산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지키려고 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때 멈췄다면, 그 한 장의 서류를 다시 생각했다면 지금의 저는 달라졌을까요? 후회는 조용히 그러나 오래 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외로움이라는 말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